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보는 한반도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한반도가 지금 완전히 남북으로 시끌벅적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한 걸음 떨어져서 해외 교포들이 바라보는 한반도는 과연 어떤 움직임 속에 있을까요? 오늘도 김원식 선생님, 재미 언론인이시죠? 김원식 선생님 모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기 걸리시거나 건강 괜찮으세요? 어제 제가 다른 언론에 기사를 썼는데 여기 20도가 넘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갑자기. 아, 네. 아마 역사에 진짜 이상 기온이네요. 예, 제가 다시 여름이라는데 지금 오늘 저녁인데 여기 9시인데 네. 별로 안 추워요. 안 추운데 아마 또 크리스마스 때는 다시 또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요 한 네네. 이틀간 역사상 처음으로 20도 가까이 돼가지고 전년도 예. 과거 그 기록들을 다 깼습니다. 굉장히 최고로 신기한, 예, 그, 예. 뭐, 이게 좀 안 좋은 현상 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자꾸 지구 온난화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네네. 됐습니다, 지금. 네네. 지금 미국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데니스 로드만이 올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평양 방북을 했다가 김정은 제1비서를 못 만나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네. 있고요. 한국 언론에서는 왜 못 만났을까? 막 이러면서 또 이것을 북 내부 정치 문제로 연결시키려는 이런 네. 시도가 있습니다. 요 문제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전해 주시죠. 예, 사실 한 98%못 만날 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도 들어갈 때. 근데 네네. 데니스 로드맨이 이 만나고 온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만나서 나온 과정, 그다음에 또 후원업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는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나지도 못했고 또 중요한 사실은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일절 보도를 했어요. 도착부터 네. 뭐 동정이나 출발까지 저 북한 그 사람들은 데니스 로드맨이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어, 지금 보도를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상태고 전혀 보도가 전무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북에서는 로드먼이 방북한 사실 관련한 보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사실 남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북 내부의 문제인 것 같이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북을 추진한 단체와도 좀 연관이 있는 거다라는 것이 어제 오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로드먼 그렇습니다. 방북을 추진한 단체가 온라인 도박 회사라면서요. 이게 원래 그 로드맨이 세 번 방북인데 첫 방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친선 방문 형태로 떠났는데 첫 방문하고 이어지고 계속 방문하고 와서 페디 파워라는 아일랜드에 소재한 그 온라인 도박 스포츠 도박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처음으로 알려진 거는 뭐냐면 2008년도에 그 네. 특이한 베팅을 겁니다. 그 2008년도에 뭐를 그랬냐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제 중도 하야죠. 이제 네네. 대통령직을 둘 것이다, 안 둘 것이다, 이래 걸어가지고 논란이 아, 됐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교양은 누가 선출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네. 이제 굉장히 그런,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아주 마케팅 전략을 쓰는 아주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네네. 회사가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에 갔다 온 사실이 이제 처음에 막 부각되니까 데니스 로드맨을 구원하겠다고 해가지고 데니스 로드맨을 태우고 교양도 가게 하고 이렇게 굉장히 쇼를 한 거죠. 근데 이 네. 과정이 이제 좀 삐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문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칼럼을 네. 써가지고, 어, 북한은 이제 뭐 그런 나쁜 의미에서 좋은 의미인데, 과연 그 대상이 데니스 로드맨이 적당한지를 북한 관료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라고 제가 칼럼을 썼고, 그 네. 과정에서 이제 이런 후원단체가 과연 그 온라인 도박 회사가 후원을 해도 되느냐고 제가 처음으로,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칼럼을 썼고, 그 칼럼 이틀 후에 뉴욕타임스가,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아주 신청 보도를 하면서 그 패디 파워는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데니스 로드맨을 이제 뭐 꼬드겨가지고 정보를 추진했다 아주 신청 폭로 기사를 썼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김정은 제1비서도 못 만났고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좀 전에 제가 방금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 패디 파워가 갑자기 이제 후원을 다 철회하겠다고 했고 네네. 자기네들이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했는데 잘못 판단 그게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LA 타임스가 그럼 그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들 철회한다니까 뭐가 상황이 바뀌었느냐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많은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후원을 철회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지금 성명을 발표했는데 어쨌든 도박에서답게 아마 제 생각에는 북한 한번 갔다 오니까 북한에서도 다르게 보고 김정은 비서도 못 만나고 오자마자 그냥 이제 후원 끊겠다고 오늘 그냥 선언을 방금 좀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한 겁니다. 이메일 성명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AP통신하고 그 LA타임즈하고 보도를 막 하고 있고 저도 방금 이제 국내 오마이뉴스에 송고를 했지만 그래서 도박해서 다음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축구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니스 로드맨이 제가 칼럼에도 다 썼지만은 북한은 어떤 신선 농구를 하고 이런 쪽에는 굉장히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네.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 핑퐁 외교라고도 하나 자꾸 해야 되는데 이 데니스 로드맨 자체가 진짜 좀 괴짜예요. 좀 이렇게 악동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초창기에도 자꾸 갔다 오면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또 이 데니스 로드맨이 의도도 안 해도 이 서구 언론들이 너무 가지병틀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워낙 궁금하니까 뭐 예를 들어 데니스 로드맨 이러면서 김정은 제1비서 딸 이름도 나오고 뭐 어디 별장에 갔다 어디 갔다 이게 완전히 그냥 스포츠 기사화 돼버려요. 그래서 네네. 북한 입장에도 별로 유리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하고 싶어서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북한도 친선 경기는 뭐 해도 괜찮은데 빨리 좋은 다른 어떤 단체들을 찾아가지고 국제 교류를 좀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니스 로드맨은 좀 안 좋게 이렇게 좀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정권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그런 보도가 지금 막 난무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기본 이 인식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성 이런 것들을 그냥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후계 체제 자체가 너무나 급조됐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급조된 게 아니다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불안전성이 왜 나오느냐는 대개 한국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 김정은 제1비서 이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승계를 했고 또 나이도 지금 뭐 많이 뭐 알려진 바로는 만 29세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게 있는데 제가 칼럼에서 우선 첫 번째 하나는 쉽게 말하면 제가 칼럼에 그런 내용 준비된 그 후계자이고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2년부터 이미 알려졌지만은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한국의 언론들은 그냥 스위스에서 유학했다 남폭한 성격이다 이렇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 돌아가서 2002년부터는 여러 가지 그 체계 학습을 해온 겁니다.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일부 또 제가 칼럼에 썼지만 미 정보기관도 2008년부터 조선노동당이 이제 후계 체제로 내세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지기 전에 그런 보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그 준비 작업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김정남 장남이죠. 장남이 이미 후계 체제에서 이탈이 됐어요. 이미 다 이탈이 되고 나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다음 이제 후계 체제로 준비하는 게 준비를 하는데 단 한 가지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에 있으니까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를 공개도 안 했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뭐 그런 걸 미적을 한 거죠. 자기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단계를 밟아서 해온 거고 그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2008년 7, 8월에 쓰러지면서 노동당 이런 데서 이제 전체적인 회의가 열렸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김정은 지금 제1비서죠. 비서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 계기가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이 됐지 그 준비는 이전부터 돼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예. 후계 문제가 완료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외부 세계에 안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과거 김정은이라고 뭐 2010년까지도 그 일본 아사히 TV에서 엉뚱한 사진을 보도했는데 네네. 미 정보기관은 이미 2008년에 알고 있었다고 미 정보기관 출신이 38로선가에 기고도 했는데 세계적으로는 2009년도에 대만에 있는 사진 기자가 원산에 가면서 그 선전 벽보를 하나 찍은 게 보도가 됐어요. 우연히 보도가 되면서 한국의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2009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벽보를 가만히 보면 경대 혈통, 백두의 혈통을 이은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보도는 김정은 청년대장 동지가 처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제 후계자가 공식화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2008년도 말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질 때부터 이
소위 말하는 그 백두혈통이라는 거 지금 강조하니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돼서 이미 후계자로 다 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그 3달 전이죠. 3달 전에 마지막 중국 방문을 합니다. 그 마지막 방문은 이제 이미 확보돼 있죠. 마지막 방문은 뭐였냐면 중국 가가지고 그 대를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후계자를 공식 통보했고, 또 마지막 방문에서 오면서 하얼빈역에 들리면서 소위 말하는 그 혁명 유적지 김일성 저 주석의 그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다 방문하고 옵니다. 그게 자기가 사망할 줄은 몰랐지만 3달 전에 이미 다 끝냈던 거예요. 중국 통보하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전에 절차가 다 있었고, 중국 방문한 지 한 달 후에 44년 만에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중앙위원회 위원도 임명하고 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임명하면서 절차가 끝났던 거예요. 그리고 사망하고 난 다음에 제1비서가 되는 건 당연한 절차적 수순이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전에 이미 김정은 후계자에 대한 그거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북한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장성택 지금 뭐 부위원장입니까? 뭐 체육부상 하나 처형했다고 북한이 이건 난리가 나. 이거는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북한은 그렇게 체계가 쉽게 뭐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네네. 사실 94년도 굉장히 이제 북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어려웠죠. 예.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상을 맞으면서 그때 전 세계 그 자본주의 국가들의 바램 있죠. 미국과 친미 국가들의 바램이 북이 이제 곧 넘어지겠다. 왜냐면 정신적 지주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도 지금 완전히 그 아사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주일 안에 쓰러질지도 모른다라는 예상부터, 만약에 오래 버틴다면 한 몇 달? 뭐 이런 예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 잘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후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 과정을 겪고 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들이나 뭐 학자도 마찬가지고 정보기관들도 뭐 길어야 1년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보다 더하게. 그래서 북은 오히려 하나도 쓰러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장성택이 처형됐기 때문에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기대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바램인 것 같아요. 주술이죠. 그렇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면 장성택 처형이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보도를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뭐냐면 이제 장성택이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체제 안정화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고, 그래서 자기 권력이 강화되니까 권력 싸움에서 또 밀려났다,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제가 칼럼에 썼지만 2008년도에 이제 갑자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졌을 때는 장성택이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까 김정은,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됐죠. 노동당에서는 그 김정은 후계 체제를 해서. 근데 거기는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김정은 후계 체제는 끝났어요. 이미 2008년에, 2009년도 초에 다 끝났는데, 그 당시에는 역할을 했고,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한번 보십시오. 201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 제1비서가 들어가면서 장성택 역할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게 2011년 12월 19일이죠.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타임지가 이게 기사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북한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방문에 온 소식통에, 이 소식통은 누구냐면 제가 방송에서 밝혔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3번이나 만난 사람인데, 타임지의 기사 제목이 불확실한 장성택의 미래입니다. 바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그게 뭐냐면, 그래 쓰면서 장성택 부위원장이 옛날 같지 않다, 포지션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물론 그 당시 타임은 그래서 북한의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랬었지만은 이제 북한은 자세히 모르니까요. 근데 이 보도를 보면 뭐냐면 이미 2011년부터 장성택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권력의 분점에서부터. 그렇게 온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후계 체제가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장성택 위원장이 별로 그렇게 역할이 없죠. 그러다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그래도 수행을 많이 합니다. 부각도 되고 대장도 진급되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줄어들어요. 굉장히 줄어들고 이게 옆으로 권력이 없어지고, 최근에 처형 사건은 뭐 최근 어제 그 국정원이 처음으로 이제 또 뭐 이제야 뭐 발언만 하지만 그 권력하고 관계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 위원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패죠, 말하자면. 부패나 이런 게 굉장히 큰 어떤 문제를 작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일체제의 그 한거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네. 권력이 비대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네.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집권 초기부터 역할이 이미 뭐 좀 정리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기 개인 비리 부정 부패 문제로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처형당했다고 해서 북의 어떤 현재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 적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도 장성택 실가 가능성을 보도를 했고, 물론 언론에서 안 다뤘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외신에서도 뭐 일본 언론도 그랬고 이미 많이 이렇게 그 보도들이 됐던 겁니다. 금년 초반부터. 금년 초반부터 언론에도 이제 공식화 이미 이렇게 방송하는 저도 장성택이 실각 가능성이 있겠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미 1년 전에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처형된 데에서 일개 그 국가 체제가 뭐 큰일 난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외신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도 않고요. 예. 네. 오직 한국 언론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유일하게. 혹시 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요, 한국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장성택 측근 인사, 마치 북의 상당한 명망가가, 그 한국 쪽으로 망명 의사를 타진해 온 것처럼 꽤, 이렇게 보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가 중이다. 이런 얘기들도 국정원이나 이런 거 통해서도 막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보도가 싹 끊겼었고, 그런데, 그러더니 어제는 국정원장이 확인해 주기를 그 장성택 측근 망명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뭔가 있는 건지, 그래도 선생님 계신 곳은 미국이니까 AP통신이나 이런 데는 평양에 들어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국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근접한 소식을 좀 들을 수 있나 싶어서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도 네.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네네. 제가 이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국정원 원장이 아마 어제 와서 그렇게 보도를 한 모양인데 한국 보수 언론들이 그 소설을 쓰지만 그 소설 소스가 국정원 같아요. 자기네들이 정보기관 관계자에 의하면 또 정보기관 네네. 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 그걸 한 달, 한 보름 이상 써먹더니만 어제는 국정원이 이제 그런 거 아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라고 보고 질문 잘 하셨지만 AP통신인 평양에 지국도 있고 그 평양에 요번에 데니스 로드맨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 네. 북한 매체는 하나도 보도를 안 했지만 AP통신은 수차례 계속 하루에도 2-3개씩 기사를 이게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네네. AP통신은 북한에 가서 많은 기사를 올리는데 그 장성택 처형에서도 AP통신에서 올리는 기사의 핵심은 조용하다는 겁니다. 평소와 다름없다. 네. 그리고 교도통신도 지국이 있으면 지국도 있고 또 이렇게 러퍼 기사도 많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변한 게 없다. 똑같다는 네. 겁니다. 뭐 노두철이 뭐 망명했다. 아주 오보가 아주 많은데 엄청난 사람들 10여 명이 망명했고 뭐 가족들 다 있다는데 그러면은 중국에도 로이터 통신이 있고 AP통신이 있고 다 있습니다. 또 네. 소스가 있고 있으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보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보도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일절 보도가 없고 오히려 한국 조선중앙 뭐 문화일보 이런 데서 그렇게 하니까 교도통신도 동아일보에서 그랬다. 또 네네. AP통신은 그런 거 잘 안 써요. 가끔 이제 CNN이 뭐 한국에 근데 CNN도 거의 안 써요. 그냥 한국의 언론 조선일보가 뭐 이렇게 했다는 걸 가끔 쓰기는 해요. 가끔 그 한국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거를 교도통신이 조금 더 그 외에는 외신들은 뭐 망명설이라든지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 뭐 총격정성 뭐 이런 거를 한국 언론에서 그랬다. 국정원 관계자가 그랬다. 뭐 국정원이 이랬다. 어제 국정원이 발언한 것도 CNN,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그걸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아시다시피 외신들은 특종을 많이 합니다. 그런 특종을 알면서 왜 안 하겠습니까? 그만큼 안 쓰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바라고 싶은 소설인지는 모르겠어요. 단 이제 네. 제가 알기로도 장성택의 어떤 부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내사를 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내사를 해왔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 판결을 내기 때문에 이미 한 최소 금년 초에도 실각설이 나오고 자기가 내사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명, 예를 들어 과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9월달이나 10월달에 망명을 했을 수가 있죠. 지금 보도되는 오른팔, 왼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평양시도위원, 시장급이죠. 그 사람부터 노두철, 다 나중에 아닌 걸로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이 망명한 거는 전혀 없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국정원이 흘리고 여론 플레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문화일보인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뭐 북한의 군사 핵기밀을 네. 가지고 지금 국정원과 협상 중에 있다. 아, 그리고 예. 근데 그게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기자가. 네, 아무리 네. 보수 올리면. 국정원 자기네들이 흘려놓고 나중에 아니다. 또는 아니면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네, 네. 예, 예, 네. 그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네. 핵기밀을 갖고 있는 망명자가 있으면은 미국이 미국으로 데려가겠죠. 한국으로 못 데리고 온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 국경 없는 기자회는요, 장성태 예, 처형과 관련해서 북한 보도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제 성명을 낸 거예요. 성명을 낸 이유가 뭐냐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이런 걸 본 거예요. 뭐냐면 이제 메시지가 강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전 세계 충격적인 인티미네이팅한 충격적인 메시지다. 그 다음에 저도 그 보도에 나왔었지만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장성택 기사를 삭제했다는 거에 마이너스를 줬어요. 장성택 기사를 다 삭제했고 아닌 것 같은데 조선중앙통신의 뭐 한국어 기사 35,000건을 비롯해서 11만 건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건 네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사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기사가 없거든요. 조선중앙통신에. 네네. 근데 아마 어디 테크니션이 그런 블로그를 썼는데 그걸 갖고 아마 네. 국경 없는 기자가 인용해가 어쨌든 11만 건 넘게 기사를 삭제한 거는 언론 보도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있는 기사를 삭제했으니까 사형은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언론 보도가 빵이다. 비판 성명을 냈던 겁니다. 그 두 가지죠. 이렇게 네. 장성택 그래서 뭐 그게 처형에 대해서 어떤 불법성 이런 거는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언론 보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보도가 협박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나 어떤 한반도 전체 주민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한 협박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전체 기사를 삭제하는 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 반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성명을 낸 겁니다. 가장 핵심. 이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그 자료 있잖아요. 역사적 네. 자료들이 그 사람이 결국 이제 끝에 비리와 부정부패나 이런 걸로 해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사실 그 사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사회에서 또 인정받았던 부분이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부패와 이런 걸로 마무리한 인생에 대한 것까지를 그 한 사회가 굳이 다 지울 것 같진 않거든요. 예, 지울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요건 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예전에 뭐 박헌영이라든지 이승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친일파의 유명한 이광수, 춘환 이광수라든지 이런 사람의 그 과거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그 행적 자체를 다 파버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저도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확인해봐요. 근데 제가 저번에 2주 전에 방송할 때 아마 아직 안 지웠다고 아마 북한 이 방송 보면 지울지 모르겠던데 제가 하기에는 건 안 지웠던데 모르겠어요. 네네. 그거는 제가 다른 기사 막 쓴다는데 일단 조선중앙방송이나 이런 데는 안 지웠던데 뭐 지금 아, 네. 다 지웠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예. 최고 지도부의 행보와 관련해서 다큐라든지 이런 기록 영화나 이런 거에서는 아마 북의 특성상 그 사람이 나온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삭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삭제하죠. 전반 언론 기록이라든지 역사적 사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 더 이제 위대하게 생각이 된다거나 사실보다 아니면 더 좀 죄가 가벼워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비리 연예인들 모습 후에 편집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어갖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들은 제가 이제 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아직도 장성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북한이 뭐 통제 사회든 어쨌든 이제 장성택이 없어요. 물론 북한 네. 관영 매체지 무슨 얘기냐면 12일 그러고 13일 날 요소 단체에서 모여서 장성택을 굉장히 비난했다. 그 이제 결정문을 네. 보고 그거 한번 보도 나고 그 다음부터 일절 보도가 없어요. 네. 없는 게 이제 장성택을 잊어버리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없고 그래서 뭐 축구 대회를 하고 주말에 스포츠 경기대회를 하니까 자꾸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인민들의 관심을 뭐 딴 데로 돌리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돌린다고 하든 어쨌든 그냥 그렇게 조용히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뭐 조금 전에 아마 오늘 새벽에 아마 김정은 제1비서가 다시 그 금수당 태양궁에 참배하고 오늘 아마 오늘도 뭐 몇 가지 행사에 쭉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냥 북한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북한은 그냥 조용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을 보면 그 조선중앙동아뭐 이런 데는 거의 뭐 메인 기사가 장성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핵기밀을 그 뭐 넘긴다 이부터 또 특히 중국하고 관계 이번 오늘 약간 안 다뤘지만 뭐 대중관계가 굉장히 뭐 불협화음이 나겠다 뭐 나 있다 뭐 망명해서 완전히 이렇게 엉뚱한 그런 기사들죠. 저번 주에 저희가 그 김정은 비서의 중국 방중을 다루지 않습니까? 아직도 유효한 거고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방중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다뤄져 있고 오직 한국에 있는 국내 언론들만 아직도 장성택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계속해서 연예인 무슨 성매매라든가 연예인 누가 뭐 연애를 한다거나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뉴스들이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민심 위반은 이걸 덮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민주노총이 생긴 지 18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침탈을 했습니다. 완전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거의 이거는 뭐 80년대 그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 생중계로 막 중계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서대문 사거리에 국민들이 한밤중까지 때로 몰려서 정권을 비판하는, 규탄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해외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가슴 오히려 우리보다 현장으로 뛰어갔던 우리보다 더 많이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참 뭐 예언도 아니고 예상도 아니지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 박근혜 정권의 공포 정치가 더 강화될 거다. 즉 빨리 좀 깨달으라고 했고 또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비하하면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될 거니까 빨리 그걸 하라는데 전혀 거꾸로 나가고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환 홍보수석이 아주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이제 뭐 맛이 강죠. 무슨 얘기냐면 불통을 뭐 임기 내내 들어도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소통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항상 불통이라 주장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에 있는 그 대통령실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러시아의 푸틴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에 있는 공보수석이 우리는 야당이 반대 불통이라도 관계없다.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 완전 난리 날 거예요. 러시아도요. 분명히 난리 날. 미국은 그런 거 상상도 못하죠. 바로 그냥 바로 해임이죠. 해임이 언론이 가만 안 있을 건데 이렇게 떠들어다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또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 안 하는 게 또 보수 언론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정도의 사고방식, 즉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에 있는 그 김기춘, 뭐 이정현, 뭐 이런 뭐 국가 남재준 이런 소위 말하는 정권에 있는 실세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적들하고 끝까지 가겠다.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밑에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 아버지를 제가 방송에 처음으로 좀 비난하지만 아버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 상상도 못할 그 민주노총을 그 뭐 완전히 그냥 가가지고 그 저 뭡니까 체포영장을 뭐 민주노총을 왜 갑니까? 근데 가서 그냥 다 또 그게 얼마나 건물이에요.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데 역시 44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1970년대, 70년대 아니 60년대 말로 돌아갔는데 박정희 그 유신 전으로 돌아간 그런 거고 앞으로 근데 이게 더 걱정되는 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이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저는 오히려 희망을 봐요. 어떤 희망을 보냐면 이거 조금만 결국 사고를 치겠구나.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정권이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을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보수 언론들이 회유하고 해도 불구하고 20대, 30대 청년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고 있고, 하는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다 억누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국에 있는 언론인으로서는 국정원의 댓글 개입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정말 스모킹 건이라는데 누군가 양심선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게 왜 한국엔 안 나올까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땐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강경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사건이 곧 터지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다 보면 자기가 해야 할 시간은 자기가 기억 앞당기겠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이걸 분석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탄압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네네. 의의가 없는데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권을 4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좀 의문이 가요. 이걸 앞으로 그러면 폭력을 가지고 4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폭력을 가지고 유지할 시기가 아직 지났거든요. 국민들이 그냥 많이 보수 언론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가다가는 뭔가 한번 사건이 터지겠죠.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사람들은 이걸 악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번 민주노총 침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살수. 예, 자살수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악수를 두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도 국정원장도 나와갖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가 문제다. 어제도 한술 더 떠서 1월부터 5월까지 다 문제다. 이렇게 이러면서 위기고 북이 도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런 도발할 수 있다라는 걸로 국민을 협박하고 그러면서 공포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남북 대결을 부추기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결국은 정말 자살하는 벼랑 끝으로 뛰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북한이 그래 바보가 아닙니다. 북한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거는 한국 정보기관이나 박근혜 정권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북한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을 통해서 사설이나 논평을 뭐라 쓰느냐면 한국 정부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는 북한은 미국하고 상대합니다. 이건 분명히 아시죠. 북한은 미국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 상대해서 뭐가 안 맞으면은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도 다 할 수 있지만은 한국 상황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발이라든지 군사적 그런 거를 할 이유도 없고 안 할 겁니다. 아마 안 할 건데 아마 그거를 미국이나 한국이 이렇게 걸 수는 있겠죠. 근데 북한이 너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북 발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박근혜 정권이 빈미를 줄 일들은 전혀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적하셨지만 이제 무슨 국방부 장관 1월달, 3월달 하는데 저는 무슨 이유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빈미적인 사건이 생기면 또 다른 북풍이나 또 다른 이런 걸로 또 갈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쨌든 전쟁의 빌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정확한 건 이겁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은 정권은 무서운 파국을 맞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외 교포분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모국을 생각하시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요즘 송출되는 화면을 보면 그러시겠지만 희망을 갖고 우리 해내외에서 서로 고무하고 그래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권의 무서운 파국을 꼭 지켜봤으면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